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은 한국에 적합한 선거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할 텐데, 일종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배운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기초로 어, 하나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제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선거제도의 이제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배웠죠. 선거제도의 효과는 이제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의회에 진입하는지, 의원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어, 그러니까 슈가르트의 논문에서 봤듯이 특히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그런 선거제도. 이제 그러한 의원들은 정책 대결의 동기가 없겠죠. 그래서 선거제도마다 정책 대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있고, 또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선거제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입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도 있고, 또는 다수의 입장 또는 이제 소수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따라서 어떤 선거 제도는 다수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majority control vision처럼, 또 어떤 선거 제도는 소수를 보호하는데 더 유리한 선거 제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선거 제도의 효과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이제 기초로 여러분도 한번 어떤 선거 제도가 한국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존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들이 이제 제시됐는데, 이제 참여정부 때는 이 중대선거구제, 일본식 중대선거구제 SNTV 시스템이 제한되기도 했어요. 참여정부에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 분권을 지방 분권의 어떤 정책적인 역점을 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나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추구해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망국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지역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대 선거구를 채택해서 이제 호남에서도 보수 정당 후보들이 배출되고, 또 영남에서도 진보 정당 후보들이 배출되게 할 수 있도록 지역구 크기를 크게 해서 호남과 영남에서 중대 선거구에 의해서 만약에 후보를 뽑게 된다면 호남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고, 이제 진보 후보는 또 영남에서 당선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이 SNTV는 이제 일본에서 이미 폐지된 개인표를 이제 가장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라고 얘기했었죠. 슈가르트도. 왜냐하면 인트라파리 컴피티션, 정당 간 후보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같은 정당 후보는 이념적인 입장, 정책적인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선거제도 중에 이제 하나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나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채택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진보 진영 정의당 또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제 제안된 선거제도는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의 양당 체제 하에서 이제 거대 양당이 독주하는 그런 병폐를 막고 또 소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비례대표적인 민주적인 그런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독일식 선거제도가 제안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독일식 선거제도, 연동형 선거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의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한국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제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가 47석인데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되니까 이 두 종류의 의석의 비율 50대 50을 맞추기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뭐 한 30% 정도만 늘려도 혼합형 비례대표제하고 조금 근접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30%로 늘리기 위해서는 총 300석에 30%면 90석을 늘려야 되는데 의석수가 47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이제 90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고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처럼 뭐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90석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고 그리고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이제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30% 90석, 그 다음에 지역구 70석에서 총 300석의 지역구 70%, 지역구 의석 70%로 맞추기 위해서는 총 300석의 70%니까 37에 21에서 210석, 그러니까 지역구 210석, 비례대표 90석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의석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역구 의원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안에 찬성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힘들게 읽어놓은 지역구 의석수를 잃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지역구를 뺏기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리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현행 지역구 253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석 이 비율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이처럼 현행 제도를 채택할 때도 절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 구석을 줄이는 그런 일은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지역구 의석 253대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과 의석.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만약에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40%라고 한다면 전체 300석 중에 300석의 40%니까 1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겠죠. 근데 지역구를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지역구에서 승리한다면 예를 들어 70% 지역구를 승리한다면 177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은 뭐냐면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12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겼으니까 120석만 가져가라 그게 아니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
수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 의석은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죠. 120석에 맞춰서 지역구 57석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177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7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 민주당은 40%를 얻었기 때문에 120석만 가져갈 자격이 생겼는데 지역구에서 177석을 얻어서 120석을 57석만큼 초과하는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정당 득표율의 합, 야당과 그 밖에 뭐 군소정당의 정당 득표율의 합이 60%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제 40%를 정당 득표율을 얻었으니까 나머지 정당들이 60%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총 300석이 60%니까 36, 18에서 이제 180석.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로만 채워진 의석,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못 얻고 지역구만 177석을 얻게 되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처럼 180석을 얻게 돼서 총 357석이 되니까 57석만큼의 의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승률이 높아질 경우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거의 반반 50대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면 이와 같은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져요. 하지만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맞출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행 방식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면 항상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이제 논문도 썼죠. 이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폐쇄형 명부.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명부를 개방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와 의원들 간의 어떤 연계가 이미 강화되기 때문에 정당이 약화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정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할 때 정당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고 뭐 당의 어떤 개파나 아니면 정당 지도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정당 공천이 이제 민주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또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항상 정당 간의 의석 배분에 대해서만 전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더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거대 두 정당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선거제도가 정당 체제, 정당 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정당의 수 또는 정당 간의 의석 배분 이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개인표 촉진 정도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의회에 진입하는지 의원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변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죠. 정치 꾼들, 정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 이제 뭐 명문대를 나오고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뭐 좋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소위 얘기하는 뭐 명문대 출신이고 뭐 법조인 출신이고 아나운서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 다양한 직능 집단을 대변할 동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 그 상호 비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선거 경쟁을 할 동기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한 것은 정당 간의 의석 배분보다 이 의원들의 유형을 국민들의 다양한 직능 집단을 반영할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이제 개혁할 때 몇 가지 이론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 선거제도는 이제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양당 체제를 창출하기도 하고 다당 체제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수와 다수 중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되는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약에 양당 체제를 창출하는 선거 제도는 이제 다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양당 체제에서는 한 정당이 다수를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수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을 지지한 다수를 위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겠죠. 다수당이. 근데 이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제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다수를 견지하고 또 소수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원리, 다수를 반영하는 그런 원리, 그다음에 소수를 보호하는 원리,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에 더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둘 것인지 그런 우리가 규범적인 고민 또는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겠죠. 민주주의의 이제 두 원리가 서로 상충하니까 다수의 입장을 또 반영하다 보면 소수를 소수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소수에게 지나친 견제권을 주게 되면 다수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수나 소수나 목소리가 똑같다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 적정한 균형이 있는지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 규범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런 규범에 기초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많은 학자들과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권력 분산이라고 착각하는 학자들 그리고 정치 권들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 권력 분산은 민주주의. 그건 이제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당연히 군사 독재 정권의 권력을 분산하면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미 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면 달리 얘기하면 권력 나눠먹기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에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들이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를 것을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또 저지르겠죠.
그리고 또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도 나눠주면, 그러면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의회나 또 지방행정부가 또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권력 분산만 시킨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소수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면서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진 주체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권을 나눠줄 때, 이 권력 분산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지방 권력의 일부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검찰과 어떤 검찰의 권력이 집중된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는 되지만 검찰이 또 공수처에 대한 견제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또 공수처를 구성할 때 얼마만큼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의 견제력을 유지한 채 공수처를 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합의제로 공수처를 구성하게 되면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또 공수처를 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다수결을 할지 아니면 초다수결을 할지 또 초다수결로 한다면 7분의 6으로 할지 3분의 2로 할지 뭐 5분의 3으로 할지 이런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제 공수처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분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방 의회가 만들어져서 권력이 분산된 것 같지만 뭐 지방 의원들의 한 3, 40%가 전과자 출신이잖아요. 뭐 지방의 토호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지방 의원이 돼서 또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입법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이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분산이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로 귀결되는 건 아니고 상호 견제가 없는 권력 분산은 그냥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한 것이죠. 또 실제로 이제 경험 분석을 해봐도 오히려 연방정부 성향이 강한 국가,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강한 국가는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자를 증가시킬 경우에 과연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거부권 행사자 수하고 민주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경험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는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어, 권위주의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로 이제 분산시키고 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지지만 이미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권력 분산을 시킨다는 게 반드시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 분산의 이제 본질은 다수와 소수 집단 간 국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시킬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의회에서 다수결 제도를 채택했을 때 이제 다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다수결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권력이 집중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초다수결제를 채택하게 되면 다수를 얻은 것만으로 어떤 특정 다수정당이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다수결이라는 거는 다수를 뛰어넘는 5분의 3, 3분의 2 이런 의사결정 규칙이죠. 그래서 초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이제 소수의 견제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수를 얻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자원, 정책 결정을 통해서 국가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초다수결 제도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 소수 집단을 반영하는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국가 자원 역시 국가 자원이 다수에 집중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제도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당 제재, 그 다음에 다당 체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의 의결 규칙, 다수결 제도가 있고, 초다수결 제도가 있죠. 물론 이제 의회제도, 의회제 또는 여러분이 내각 책임제라고 배운 시스템이죠. 내각 책임제 같은 말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당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 정책 대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제는 직렬형 정치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의 위임 경로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회에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다수당 어떤 특정 정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는데 이 다수당이 자신들을 밀어준 다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 집단이 정부를 형성해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이 다수당을 견제할 장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당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회제, 이런 직렬형 의회제를 채택하는 건 위험해요. 권력 위임의 경로에서 왜곡이 생길 경우에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또 국민들이 또 행정부를 따로 구성해서 대통령을 따로 뽑고 또 의원들을 따로 뽑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 권력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대통령제만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정당이 발달하고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경우에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 의회제 도입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대통령제 우리가 국한해 놓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당 대통령제와 이제 다당 대통령제가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입법 규칙이 이제 다수결과 초다수결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당 체제는 정당 체제 여기 양당제가 있고 다당제가 있고 그 다음 입법 규칙은 다수결이 있고 초다수결이 있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양당 대통령 다수결 입법 규칙 이 시스템은 다당제 하에서의 다수결 입법 규칙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양당제에서의 초다수결 입법 규칙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당제에서의 초다수결 입법 규칙이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네 시스템 중에서 이 다수의 반영 문제 그리고 소수 보호 문제의 어떤 연속적인 로케이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가장 소수 반영에 다수 반영에 유리한지, 또 어떤 시스템이 소수 보호에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이 이 중간 정도에서 어떤 위치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보면 우리가 다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도와 소수를 보호하는 이런 연속선상에서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미 다수만 반영한 시스템은 좀 극단적인 시스템, 다수를 위해서 극단적인 시스템이고 또 소수를 지나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수를 무력화시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찾아야겠죠. 근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가장 적합한 최적한 시스템은
다수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되겠죠. 소수보다는 다수의 입장을 더 반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소수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다수를 더 반영하지만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제 그런 분석을 시도한 게 어, 시도한 분석 결과가 이제 이 표인데 이 표는 벽과 정지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 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네 가지 가능한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고, 그리고 입법 규칙이 다수결이 있고, 초다수결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양당제, 다수결. 이 경우에는 이제 다당제, 다수결. 그다음에 이 시스템은 양당제, 초다수결. 그다음에 이 시스템은 다당제, 초다수결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다수당 입장이 이제 만약에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야당 입장은 7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당의 입장이 극좌가 0이고 극우가 10이라고 할 경우에 여당의 입장이 이제 3에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의 입장이 이제 7일 경우 그리고 여당이 다수를 얻게 되면 다수당의 입장은 이제 3이 되겠죠. 야당이 다수를 얻게 되면 그러면은 다수당의 입장이 이제 7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 단점 정부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당이 이제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확보한 경우,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 이제 3이라고 나설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입법 결과는 이제 민주당 입장이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다수결 입법제도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표결을 할 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게 돼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만약에 분점 정부의 경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경우 야당의 입장이 7점일 경우에 7점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야당이 7점에 있는 자신의 입장을 채택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이제 5.5. 이제 왜 5.5가 나왔는지는 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자신의 여당의 입장이 채택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야당은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지 못하고 야당 근방에 있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정부의 경우와 분점 정부의 경우에 소수의 반영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는 여당 입장이 그대로 채택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인 7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수의 반영 정도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즉 여소야대의 형국이죠. 여소야대의 형국에서는 야당의 입장이 채택되지 않고 그 중간 정도가 채택되는데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 7로부터 여당 입장 쪽으로 1.5만큼 이동했죠. 이게 5.5니까. 구체적으로 왜 5.5인지는 다른 수업 시간, 합리적 선택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 7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지 못하고 여당 쪽으로 1.5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소수 반영 정도가 1.5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적인 교착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여당은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야당의 견제 없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교착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야당이 다수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중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업 시간만 듣는 학생은 다수 야당일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인 교착이 발생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5.5라는 입장이 채택되는 경우는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야당이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은 5.5. 그리고 이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야당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는 경우야. 그러면은 이제 책임 정치 약화 정도는 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당이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다수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다수의 입장을 반영한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C 플러스 D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C는 뭐냐면 소수 반영 정도.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면 7점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을 채택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7을 반영하지 못하고 5.5를 채택했기 때문에 1.5만큼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입장을 덜 반영했죠. 그러니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견제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이 보수적인 유권자 7에 해당하는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1.5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또 입법적인 교착이 발생할 때는 전혀 이 7에 해당되는 입장을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둘을 더해서 이제 5.5로 놓은 거죠. 책임 정치가 약화되는 정도. 즉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 이제 그거를 이제 책임 정치 약화 정도라고 이렇게 내가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양당제에서 다수결을 채택했을 경우에 소수 반영 정도는 0하고 1.5하고 평균을 내서 0.75라고 얘기했고 입법적인 교착 정도는 0하고 4하고 평균 2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50%는 이제 단점 정부가 형성되고 50%는 이제 분점 정부가 형성된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50% 정도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50% 정도는 야당이 과반수를 한다는 가정하에 평균을 낸 것이죠. 다음 책임 정지 약화 정도도 이렇게 평균을 내면 2.75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 숫자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다당제에서 다수결 채택하게 되면 여기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와 같은 소수 반영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입법적인 교착 정도, 책임 정지 약화 정도를 다당 다수결제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양당 초다수결제에서 소수 반영 정도, 입법적인 교착 정도, 책임 정치 약화 정도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당 초다수결제에서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수 반영 정도가 높은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죠.
양당제 하에서의 초다수결 입법 제도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양당제에서는 한쪽 정당이 다수결만 얻어서는 소수 야당의 견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다수를 넘어설 정도의 압도적인 의석을 얻으면 소수당의 견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한 정당이 초다수를 얻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제1당이 초다수를 얻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같은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초다수결 양당제에서는 소수 야당이 언제든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입법적인 교착이 발생하죠. 그 대신 소수가 다수를 견제해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국회가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뭐 제1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가 야당의 견제로서 소수 야당이 다수당 제1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초다수결 다당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20대 국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 제도는 초다수결 플러스 양당체제.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입법적인 교착이 가장 심화되고 4에 해당되니까 다른 시스템은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3.67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입법적인 교착을 가장 심화시키고 책임 정치도 가장 약화시키면서 소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런 다수 지배가 한 극단에 있고 또 소수 보호가 한 극단에 있는 우리가 정치 제도를 이제 생각한다면 이 소수 보호 이 한 극단에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양당 초다수제 그 다음에 소수 반영 정도가 가장 낮은 시스템, 약한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죠. 0.75 여기는 1.17 여기는 1.5 여기는 1.4니까 소수 반영 정도가 가장 낮지만 책임 정치 약화 정도는 책임 정치 약화 정도도 가장 낮은 시스템. 그러니까 다수를 가장 잘 반영한 시스템이죠. 이게 양당 다수결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시스템을 비교하면 이 시스템은 소수 반영 정도가 약간 증진되죠. 그러니까 초다수결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수결보다는 소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죠. 근데 입법적인 교착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책임정치 약화 정도도 2.75에서 3.17로 가니까 그러니까 즉 달리 얘기하면 소수를 약간 더 잘 반영하면서 입법적인 교착이나 책임정치 약화를 크게 초래하지 않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소수 반영 정도가 이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죠. 1.5, 1.4니까 그리고 입법적인 교착 정도도 4 대 3.67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 시스템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좀 해당되겠죠. 여기가 다당 초다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스템이 다당 체제이면서 이제 초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정치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은 이쪽에 있죠. 이는 다당 다수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와 같은 연속성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소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또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스템도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수 입장이 더 잘 반영되면서 소수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죠. 다당제 플러스 다수결제. 근데 한국은 지금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이제 택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다당제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두 원리, 상충한 두 원리를 가장 조화롭게 조화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당제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법 규칙은 한국의 국회 선진화법으로 초다수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된다면 이 다수제로 바꿔야겠죠.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시키고 다수결로 바꾸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적인 논의 1에서는 이제 다수와 소수 간의 국가 자원 배분 문제 또는 이익 균형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논의는 이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리인 문제라는 것은 대리인이 자신의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했고 또 행정부에 위임했는데 이제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 대변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쟁만 일삼을 때 이런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의 이해는 권력 유지죠. 그리고 주인 국민들의 이익은 자신의 직능적 아니면 뭐 계급적 이익 또 기능적 이익 대변이죠. 근데 둘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직능 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승률이 높은 사람, 인지도가 높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유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치 자금을 성공적으로 지원받아서 자신의 유인 가치를 가공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리인을 구성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서구 유럽, 특히 이제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직능 대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 다 대부분 많은 경우 법조인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국민들은 이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정쟁이 있을 경우에 뭐 다 이제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실제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대리 손실이라는 거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적인 선발 방식과 사후적인 감시 방식이 있는데 사전적인 선발 방식은 주인과 가치를 공유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미리 다양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인 감시 방식을 일단 뽑아 놓고 뽑았는데 잘못 뽑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그 다음에 뭐 고가 시스템을 둬서 점수를 매겨서 일을 잘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 밖에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낮은 점수를 얻어서 처벌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심판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식은 이제 사전적 선발 방식이죠. 왜냐하면 주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도 결국엔 자기의 이익이 주인의 이익과 똑같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곧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사람을 선발해야겠죠.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직능 대표를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를 대변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내부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죠. 학생들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도 아주대에서 학생회장을 뽑고 또 뭐 그 밖에 다른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뽑아서 또 그들이 또 모여서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양한 직능 집단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들이 자신들이 뽑아준 그 주인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겠죠. 물론 학생회장을 뽑을 때 또 학생회장이 또 자신의 어떤 권력을 또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뽑은 학생들을 또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엘리트들, 그러니까 직능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정당 지도부가 공천을 통해서 어떤 정치 엘리트를 뽑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대리인 문제를 막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방식은 이제 사후적인 감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직능 집단에서 스스로 선발한 대의원, 의원들, 대리인이 제대로 국회에 가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처벌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자신의 집단, 자신의 출신 집단을 위해서 무슨 의정 활동을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직능 집단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론을 수렴해서 자신들이 뽑은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인 그런 감시 활동을 통해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시장 거래와 방지. 그러니까 정치의 시장 거래와는 이 수업 시간에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단순 다수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죠. 뭐 단순 다수제 말고도 뭐 SNTB 중대선거구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를 하게 되고 또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에 필요한 정치 자원을 특정 집단에게 얻어서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치거래, 시장거래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의 시장거래화는 세력 집단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의 유인가치 광고에 필요한 선거 자원을 제공하고 그러면 또 정치인은 이 집단에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집단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평등이 야기되고 그리고 또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하지 않겠고 자신들이 당선만을 위한 정쟁을 일삼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이제 그런 선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한국에서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바로 정치의 시장 거래화가 에서 초래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들이 주인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 정쟁을 일삼는 그런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체 없는 유인가치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근거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다수자가 이제 이러한 성향이 강하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유인가치를 가공 생산하고 광고하고 왜냐하면 정책 대결을 하게 되면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회피할 동기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를 설계할 때 정책 대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증가시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들이 분명하게 어떠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인식하고 따라서 자신들에게 정책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해야겠죠. 유인가치 효과를 약화시키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제 정책에 의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개혁 방안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대리인 선발, 그 다음에 진능 대표성을 확대해서 정책 대결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분 개방형 단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당제를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 비례대표제가 간단하면서도 다당제를 창출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 초반부에 살펴봤던 SNTB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의석수가 늘어나고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방식 유권자들은 이제 정당 투표만 하고 정당들은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의석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부는 어떤 명부를 선택할 것인가? 부분 개방형. 부분 개방형은 정당의 어떤 영향력도 유지하면서 또 후보들로 하여금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집단들의 이해를 반영할 동기도 강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분 개방형 단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명부의 후보 순위는 당원들이 결정하고 일반 유권자는 당의 후보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당락의 여부는 당의 후보 순위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후보를 직접 다양한 직능 집단과 사회 집단이 자신들로부터 자신의 집단에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뽑는 것이죠. 자신을 대변할 정당을 이제 민주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대표를 집단 내부에 선물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 정치인을 대리인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당에 제치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우리는 50만 명의 집단인데 50만 명의 집단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람을 뽑았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공천해주면 이제 이 정당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 정당에서 우리가 선발한 이 대리인을 공천해주면 우리가 50만 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퍼를 하는 것이죠. 정당 입장에서도 50만 표를 얻겠다고 하는데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공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이 대리인을 선발한 집단들은 이 정당에 가입을 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시민 사회 집단이 있고 또 개개인들은 여러 다양한 집단에 소속돼 있죠. 교회에 소속되기도 하고 또 학생이기도 하고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속 단체가 있죠. 개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이면서 뭐 불교를 믿기도 하고 뭐 다른 단체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한 개인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발하는데 개입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반드시 한 정당에 가입해서 자신들이 선발한 대리인이 정당에서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투표로 순위 결정전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생님 집단에 가입돼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교수들이 모인 그런 집단에서 교수들 대표를 뽑아서 정당에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제안한 그 정당에 가입을 해서 어, 우리 집단에서 선발된 대리인이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후보 순위 결정전에 결정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상향식 후보 선발 및 상향식 순위 결정 방식을 채택하면 좋겠다가 이제 내 생각이죠. 물론 이제 어, 이런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좀 구체적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의당에서 이미 비슷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민노총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약속하고 자신들의 대표가 그런 비례대표 그 명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열린민주당도 추천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로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했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전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은 아니고 뭐 서구 국가 일부 국가에서 일부 정당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현실적인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물론 이제 기성 정당들이 이 시스템을 받을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지역구를 이미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할 일은 만무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제가 채택되게 된다면 어떤 일부 정당이 뭐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성 정당들 중에서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떤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방안의 이제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명부 유형에 따라서 후보 유형이 달라진다고 이미 설명을 했었죠. 이전에. 그래서 공천자, 충성자형,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게 되면 뭐 소선거구나 중대선거구나 차이 없이 자신을 공천하는 사람에 충성하게 되고 지역구 사업가형은 이제 소선거구를 채택했을 경우에 소선거구에서는 최다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민 전체를 위해서 지역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지역구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방형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당 지도부가 소선거구 후보를 공천하는 게 아니라 예비선거나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역구 사업가형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죠. 기업가형은 이제 자기 어떤 인기의 사업가, 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방형 명부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게 그 특정 집단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매력 그런 걸 이용해서 낮은 득표를 가지고도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개방형 명부 플러스 중대선거구제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사업가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대리인형.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유형의 후보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이제 후보를 선발하게 되면, 이제 그 후보는 정당들이 다양한 집단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 집단들이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 정당에서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집단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집단으로부터 더 표를 받고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 충성하는 집단 대리인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개방형을 채택했을 경우에 특정 정당이 지지하는 또는 특정 정당이 의존하는 그런 집단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정당에서도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고 그 집단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부의 이제 기재사항은 그러니까 후보 투표만 촉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후보가 어떤 출신 단체 소속인지 이렇게 되면 집단 대리인형을 선발하는데 좋겠죠. 예를 들어 후보 그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소속 정당을 또 명기하고 또 이름을 명기해서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후보 투표뿐만 아니라 이 직능 단체 투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사후적인 감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원들은 단지 당선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신의 출신 단체에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이 단체는 그동안에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활동을 해라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적인 진입장벽. 법적인 진입장벽이 또 너무나 낮을 경우에 이 기업가형 의원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고 한국은 지금 3%인데 최소한 독일 정도의 5% 정도 또는 심지어 터키나 그런 국가들처럼 7%까지 근데 7%는 좀 현실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독일식으로 5%로 하게 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을 경우에 인물정당 어떤 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정당을 만들어서 안철수 씨나 이런 언론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한 3%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정당들이 난립하거나 또 소지역주의 정당 지금은 호남과 영남이 경쟁하지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갖게 되면 또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이 더 잘게 쪼개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진입장벽은 낮아도 5%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실효 진입장벽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구 크기가 이제 1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10명 정도를 뽑게 된다면 이걸 계산하면 7% 정도의 실효 진입장벽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253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47명을 뽑죠. 그리고 이제 서울 49명, 인천 13명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이 의석 배분에 따라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9.1명 정도, 인천에는 2명 정도, 경기에는 11명 정도 이런 식으로 47명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 할당된 의석이 배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49석 더하기 9석 하게 되면 58석 정도를 서울에 배분하면 되고 또 경기 지역에는 60석 더하기 11석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8석이 서울에 배정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58석을 서울에서 뽑아버리면 너무나 이 명부가 길게 되고 후보와 그 다음에 유권자 연계가 약화되게 되는 거죠. 명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권자들은 명부에 포함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게 되니까 명부를 너무나 이제 길게 하고 선거구 크기를 너무나 크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기업가형, 사업가형 후보들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한 진입 장벽이 한 시도 진입 장벽이 한 7%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구 크기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거구 크기를 한 평균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이제 9.7, 그러니까 10인을 선발한 선거구를 4개를 만들고 9명을 뽑는 선거구를 이제 2개를 만들면 평균적으로 9.7이 되고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이제 7.3쯤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천도 15명을 뽑게 되는데 이걸 이제 15명 중에서 한 개 선거구에선 8명을 뽑고 나머지 한 개 선거구에선 7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로 진입장벽 또는 봉쇄조항이 한 7% 정도쯤 되게 해서 선거구 크기를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경험 분석 결과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근거로 그리고 어떤 주범적인 그런 생각을 근거로 내가 제안한 방식인데 물론 뭐 이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하나의 청사진을 제안하고 이런 이슈가 굉장히 선거제도에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선거 크기는 왜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로 하는 게 필요한지 뭐 등등 그런 이론적인 이유를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은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이게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시민단체에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새로운 시도로 채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치학은 사회의 병을 고치는 그런 학문이고 이 사회의 병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했던 작업은 내 책에서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 정치학자의 역할 중에 두 번째 역할은 처방을 하는 건데 병을 고치기 위한 이와 같은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처방전이 문제가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짐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학자의 양심과 그동안에 공부한 지식을 근반으로 이와 같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안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여러분도 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들이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더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고 정치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상당히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워서 정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제도가 중요하고 특히 선거제도가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병리학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 내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들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요. 고맙습니다.